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더라고요. 전쟁으로 하룻밤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넘쳐나는 러시아 국경지대. 젊은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때 마주한 구원의 손길로 삶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남편 미하일과 6살 아들 드미트리와 함께 작은 농장을 가꾸며 살았어요. 미하일은 농사일에 능숙했고 저는 마을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드미트리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웃곤 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TV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까지 전쟁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징집 통지서가 왔습니다. 미하일은 떠나기 전날 밤 드미트리가 잠든 후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미트리를 지키라고, 그게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미하일은 짐을 꾸렸습니다. 너무 적은 짐이었어요. 옷 몇 벌과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드미트리는 아빠가 어디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빠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미하일은 드미트리를 꼭 안아주고는 제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읽은 것은 이별의 예감이었어요. 미하일이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마을 우체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공문서였어요. 열어보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미하일이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드미트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을에 폭격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드미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미하일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미하일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드미트리의 태열 때 입었던 작은 양말 한 짝,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넣었어요. 새벽녘 저는 잠든 드미트리를 깨웠습니다. 아이에게 여행을 간다고 말했죠. 드미트리는 반쯤 잠에 취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저희 집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드미트리의 손을 꼭 잡고 서쪽으로 걸었어요. 국경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피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때로는 친절한 사람들이 음식과 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죠.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냐고. 그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안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었죠. 드미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6살 아이의 눈에서 어른의 이해가 깃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흘 밤낮의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경을 넘어 피난민 캠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난민 캠프에 도착한 첫날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작은 텐트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드미트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했죠. 자원봉사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임시 텐트를 배정해 주었어요. 2m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며칠간의 피난길에 지친 우리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바닥에 펼쳐진 담요 위에 뛰어들더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캠프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이면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낮에는 드미트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주변의 다른 피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사연을 들었죠. 모두가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남편을, 누군가는 자식을, 또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어요. 겨울이 깊어가면서 캠프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난방은 부족했고 식량 배급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특히 드미트리가 걱정됐죠. 아이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텐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미아이를 닮은 드미트리의 눈동자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캠프에 소란이 일었어요. 누군가 외국에서 구호물자가 도착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를 깨워 배급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저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코리안 하트라고 쓰여 있었어요. 동양 문자로 뭔가가 더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죠. 줄이 조금씩 움직이며 저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담요, 겨울옷, 통조림, 의약품 등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대부분 현지인들이었지만 한쪽에는 동양인 몇 명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죠. 마침내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드미트리의 키를 재더니 적당한 크기의 겨울옷을 건넸어요. 드미트리는 새 옷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담요와 통조림 몇 개를 받았어요. 줄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 동양인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억양이 있었지만 꽤 유창했죠. 자신은 김영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40년간 살다가 최근에 유럽으로 이주한 고려인 3세라고 했어요. 지금은 코리안 하트라는 재외동포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통을 들고 있었어요. 열어보더니 빨갛게 물든 무언가를 저와 드미트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갔다고 했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낯선 음식이었지만 며칠째 같은 배급식에 지친 저희에겐 새로운 변화였어요. 드미트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며 눈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먹어보라고 권했죠. 저는 드미트리에게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제가 몇 달 만에 처음 본 기적이었습니다. 드미트리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에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는 제게 맛있다며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보는 아이의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드미트리의 반응에 기뻐하며 더 많은 김치를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뭉클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 이 작은 텐트에서 낯선 음식 한 조각으로 아이의 웃음을 되찾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언어를 초월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드미트리는 매일 김영자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아이를 위해 김치를 조금씩 준비해 두셨죠. 처음에는 김치만 나누다가 점차 할머니는 저희 텐트에 들러 다른 한국 음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볶이, 불고기, 잡채.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려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살아왔는지, 왜 이 봉사단체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할머니의 가족도 오래전 전쟁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텐트로 찾아왔을 때 드미트리는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캠프의 의약품은 제한적이었고 의사도 부족했어요. 저는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죠. 할머니는 드미트리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에 담긴 무언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봉지에서 얇게 썬 물을 꺼내더니 식초와 고춧가루를 섞어 무에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에 싸서 드미트리의 이마에 올려놓으셨어요. 무는 열을 내려준다고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적 자신에게 해주시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할머니는 저와 함께 드미트리 곁을 지켰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미하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죠. 새벽녘 드미트리의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물을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대추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드미트리는 그것을 마시고는 다시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거의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할머니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 서로를 돕는 정신이 강한 나라라고 했어요. 피난민 캠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했지만 김영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저희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저희 텐트를 방문하셨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셨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죠. 드미트리는 할머니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캠프의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드미트리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러시아어로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드리고 할머니에게서는 한국어를 배우며 즐거워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드미트리의 입에서 나오는 서툰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평소보다 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뭔가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드미트리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셨죠. 가방에서 꺼낸 것은 파란색 교복과 겨울 코트였어요. 할머니는 드미트리의 키를 재더니 딱 맞는 크기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드미트리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교복이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드미트리도 언젠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교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어릴 적 학교에 다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려인으로서 러시아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럼에도 공부를 계속했던 이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었던 이야기까지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드미트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아이도 전쟁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텐트에 남아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배급받은 수프에 할머니가 가져오신 김치를 곁들였어요. 드미트리는 김치를 수프에 섞어 먹으며 더 맛있다고 좋아했죠.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제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계획이 없다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나온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막연한 꿈일 뿐이었죠. 언어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 제가 어떻게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한국인들은 그 정으로 서로를 돕는다고 하셨어요. 대화가 깊어지던 중 드미트리가 텐트 구석에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하시자 드미트리는 수줍게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저와 드미트리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드미트리를 안아주시며 자신도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가질 수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난 저희가 더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침대에 드미트리를 눕힌 후 할머니와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전시의 전경이었죠. 할머니는 그곳에 지인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안하고 계신 거였죠. 한국에서 드미트리와 함께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고, 그리고 미하일도 분명 저희가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선물은 단순한 교복이 아니었어요. 드미트리의 새로운 시작,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죠. 할머니의 제안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모두 달랐죠. 하지만 그곳에서라면 드미트리가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치 한 조각으로 아이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그 나라에 대한 이상한 믿음이 생겼어요. 결심을 굳힌 저는 할머니에게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바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먼저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하셨죠. 다음으로는 저희의 서류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피난민 신분인 저희는 여권도 없었고 다른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고향에 두고 왔었죠. 할머니는 코리안 하트 봉사단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어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가 저희의 케이스를 맡아 난민지위 신청부터 취업, 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서류 심사는 몇 달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캠프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자신도 고려인으로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살아온 경험이 있다고 힘들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미트리에게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프린트해온 서울의 사진들, 한국 학교의 모습, 아이들이 입는 교복. 드미트리는 그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태권도에 관심을 보였죠. 할머니가 보여준 태권도 시범 영상을 보고 드미트리는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미하일의 사망증명서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공식 서류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적십자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했죠. 그 과정에서 미하일의 전우였던 알렉세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하일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민간인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었다고 말이죠.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미하일다운 최후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고 캠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언어 교재를 빌려 공부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한글이 생각보다 체계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저보다 빨리 배웠어요.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놀랍죠. 그렇게 8개월이 흘렀을 때 마침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저희의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국 김치 공장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과 함께 저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출발 일자가 정해지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새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도 작은 통에 담아주셨습니다. 긴 여행 중에 향수를 달래라며 말이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텐트에 앉아 미하일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멀리 간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를 간직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드미트리를 위해 이 선택이 옳은 것이라 믿는다고요. 미하일이 이해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와 코리안 하트 봉사단 사람들이 저희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드미트리에게 작은 책가방을 선물하셨습니다. 안에는 한국 교과서와 학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저에게는 작은 봉투를 건네셨죠. 열어보니 한국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필요할 거라며 말이죠. 공항에서의 작별은 아프고도 달콤했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꼭 안아주시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할머니의 지인이 저희를 맞이할 거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2개월 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봉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이라고요. 저희의 만남도 그런 인연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저는 캠프가 있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드미트리는 제 옆에서 이미 비행기 창밖의 구름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미하일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출구에는 할머니의 조카 박지영 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영 씨 덕분에 저희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있는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포장 작업을 맡았습니다. 공장 사장님인 김 여사님은 저와 드미트리의 사연을 알고 각별히 신경 써주셨죠. 드미트리는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장님의 손자 민준이와 친구가 되면서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방과 후에는 함께 태권도 학원에도 다녔죠.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2달 후 김영자 할머니가 서울을 방문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까지. 할머니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김치 공장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어요. 드미트리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셨어요. 주말마다 저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해 함께 요리를 나누었죠. 어느 날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른 이주민들과 나눠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월 센터를 방문해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주민들이 공감했고 또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 김치를 맛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지영씨, 김치공장 사장님, 드미트리의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했죠. 식사를 마친 후 드미트리는 자신이 모아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하일의 사진이 있었어요. 드미트리는 아빠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요. 김영자 할머니가 말씀하신 정과 인연이 무엇인지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삶에 작은 김치 한 조각 같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